안녕하세요. 산업사회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강신청 정정이 끝나고 실제로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과 학문이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1강이 이제 산업사회학 이란 제목이고,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산업사회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이름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사회학을 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학들은 이제 사회학 앞에 영역 이름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사회학 그러면 조직을 다루는 사회학, 경제사회학 그러면 경제를 다루는 사회학, 문화사회학 그러면 문화를 다루는 사회학,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산업사회학도 많은 학생들이 산업을 다루는 사회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산업사회학은 제 밑에 이제 써놨지만 산업사회학이 아니고 산업사회에 대한 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적어져 있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학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산업사회에 대한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정성이 큰 거예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산업사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된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사회학은 산업사회에 대한 사회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정보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또는 정보사회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사회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업사회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등장, 컴퓨터의 등장, 이런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인 형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보사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정보사회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사회론은 뭐냐면, 정보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확정된 거예요. 근데 정보사회는 사실은 정보사회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회를 미리 예측해보는 의미에서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를 붙일 수가 없고 론이라고 하는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분은 정보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보사회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정보사회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예측하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 중에서 일부 분과 학문은 이와 같이 특정한 사회 형태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업사회학은
산업사회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사회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규정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개념이 산업사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산업사회학이 되는 건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주목해서 이걸 살펴보면 경제사회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 이건 이제 시기적인 규정이죠. 산업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는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불러온 거고, 자본주의는 산업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목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건 이제 베버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갖는 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사회가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고 사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즉 시장에서 노동력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노동력이 팔려야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산업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금노동 또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산업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지배적 관계, 권력 관계가 아닌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지배관계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 여기서 신은 일종의 절대적 권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권력. 그래서 종교 및 주술, 신적 권위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 양식이 몰락하고, 자, 그럼 신이 죽고 남은 건 뭐죠?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시장을 통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산업 자본주의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초기 고전사회학자들이 이 초기 고전사회학자라고 하는 거는 봉건주의 말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이 산업주의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시기에 이 사회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은 고전사회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회학의 역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사회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증적 단계라고 하는 게 바로 산업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적 단계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사유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산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방식에 의해서 산업을 영위해 나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는 단순 사회와 복합 사회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 사회가 바로 산업 사회인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회, 유기체가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로 본 거죠. 베버는 합리성, 타일신비와 관료제가 지배하는 사회, 이게 바로 산업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본 겁니다. 듀르갱도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를 본 거고. 자, 그래서 자, 꽁트, 스펜서, 베버, 듀르갱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부분의 고전 사회학자들이 이론들을 만들어낸 초기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느냐? 산업화라고 하는 게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 이게 어떤 거냐?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학은 사회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 사회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였지만 산업사회는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게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학 그리고 산업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노동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적 발전 이후에 인간적 노동의 발현 형태 그리고 노동의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탐구하는 게 산업사회학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사회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생존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위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집단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산업사회학에서 본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 이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를 발견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산업사회학은 노동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및 관련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및 관련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노동을 보는 게 노동사회학이고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게 산업사회학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 개인, 그리고 개인 간 관계, 그리고 집단, 사회 관계 및 구조,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변화 양상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산업사회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학이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업사회학에서는 뭘 다루느냐, 요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한 학기 동안 뭘 배우는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산업사회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산업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플러스 산업사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고전사회학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 막스, 막스 베버, 에밀 듀르갱이라고 하는 고전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산업사회를 자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이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노동의 기초에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 사회와는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전 사회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봉건주의 사회, 중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느냐?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는 직업의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직업은 왜 중요한 거죠? 생존의 토대이고 삶의 기초가 된다. 자, 직업을 통해서 노동을 수행하고 그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뭔가 금전을 획득하고 그 금전을 가지고 상품을 사들여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업을 다루는 걸 우리가 별도로 떼서 직업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만들어낸 거를 파는 거죠. 그게 노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자, 농사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씨를 뿌리고 개인이 자연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수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소화되고 집단적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된 노동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을 우리는 이제 웍이라는 단어하고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기초가 되는 거고 그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느냐? 집단적으로 수행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생산 과정에서, 자, 자본주의적인 규정 하에서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들에 나가서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면 되는 거죠. 개인적인 노동이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혼자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체 노동을 개인이 모든 노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체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만을 담당하게 된다. 집단적 관계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노동사회학이다. 자, 그러면 이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걸 우리가 요새는 자영업자 내지는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나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자기 노동을 완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본과 노동관계, 자본과 임노동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노동력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집단적 노동을 수행하는 공장이나 기업 내에서 지위와 역할이 달리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생산직 노동자, 어떤 사람은 사무직 노동자, 어떤 사람은 본부장, 어떤 사람은 과장, 다른 역할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이 공장 밖에서도, 안에서는 부장님 그랬는데 밖에 나와가지고는 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에서 부여되느냐? 경제적인 생활에서 부여된 지위와 역할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생활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내 노동력이 어떻게 팔렸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장 내에서, 기업 내에서 다양하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구매한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직화하고 통제하고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도로.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기업 내에서 한꺼번에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형태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엔지니어. 그러면 그 집단들 내부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른 예전에 고전사회학자들이 봤던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로서의 노동, 그리고 이 노동으로부터 나온 게 임노동 관계, 자본과 임노동 관계, 그 다음에 집단적 관계, 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관계,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학의 핵심적인 이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본주의적인 생산 과정 하에서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영역별로 산업사회학에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노동시장, 두 번째가 노동과정, 세 번째가 노사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 산업사회학에서는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시장인 겁니다. 노동시장은, 자, 노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노동력을 팔기 싫으면 내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생산수단이나 원료나 모든 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산업사회의 가장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는 대규모 노동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대규모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대규모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출발은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이제 노동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산업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노동력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또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취업을 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취업이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내 노동력을 판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노동력을 팔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거고, 자기의 노동력이 팔리면 그거를 고급스럽게 취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업이 된 거를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된 걸 우리가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산업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취업을 원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 거는 취업이 되고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게 노동시장의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안 되더라. 그걸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 게 무언가 잘못돼 있다, 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게 노동시장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는 결국은 뭐냐? 취업과 실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내가 팔았어요. 파는데 성공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노동력을 팔았으면 특정한 기업 조직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겁니다. 내 노동력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동력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죠? 상품 생산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내 노동력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산업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전 사회학자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일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지위와 역할만 나에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사무직이 됐다. 자, 그럼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도 회사에 들어가면 자, 인사노무가 있고 영업관리가 있고 총무가 있고 경영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고 홍보가 있고 무역 파트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구매 관리로 보냈다. 내가 원하던 역할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건데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산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노동력을 판 사람에게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을 파는 걸로 노동력을 파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게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 과정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노동력이 구매와 판매가 돼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 실제로 생산 속에서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부여가 되고 자, 그러면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 과정에서 기술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게 노동력을 판매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술과 함께 일하는 게 누구냐. 결국은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 노동력을 판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팀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노동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 과정과 관련된 거를 사회학에서는 예전에는 공장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로 별도로 이 부분만을 이 분석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노동 과정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 이 경영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새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사 관계인데, 자, 여기까지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관계입니다. 자,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력을 팔고 싶다. 사용자는 노동력을 사서 상품 생산에 투여하고 싶다. 자, 그래서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면, 자, 사고 안 사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지원서를 내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되죠? 경쟁률이 뭐 20대 1, 5대 1, 뭐 200대 1, 2000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명 중에 한 명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구조냐?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노동력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노동력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 10개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노동력을 사는 사람은 안 사면 상품 생산을 못할 뿐인 거죠. 자기의 경제적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은 팔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말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자, 그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노사관계의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내 노동력을 사서 네가 이용을 하는데 네가 100% 모든 것을 다 맘대로 하는 거는 나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게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 외적인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가, 자본, 노동 사이의 관계인 거고, 그래서 노조라든가 단체교섭, 파업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노사관계를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과 노동 과정에서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의 권력관계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노동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노동정치의 결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사회학은 아까 얘기했던 이 신기술과 관련된 거고, 그러면 산업사회학이 있고 산업사회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위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산업사회학 강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산업사회학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끝나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관계, 노동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업과 실업,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과정인데 노동 과정에서는 실제로 작업장이나 또는 사무실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통제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교정하는 정치적 관계로서의 노사 관계, 이렇게 해서 1, 2, 3 해가지고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사회학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사회학의 선구자는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먼저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초점을 맞췄던 고전 이론가를 살펴보면 존 로크하고 애덤 스미스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지만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중에 모든 다른 거는 노동가치론과 관련된 얘기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노동 과정 시간에 결국은 뭐냐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합노동자라고 하는 것. 즉 결합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 노동을 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업에 의한 협업이다. 그러니까 각기 노동자들은 하나하나의 어떤 작업만을 하는데 그 작업이 서로 협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사회, 농업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징을 애덤 스미스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양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산업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본가들은 가치를 창출해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뭐냐? 노동력을 사고 파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팔리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동가치설에서 노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금 노동. 즉, 내가 나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 임금 노동,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소외, 인간의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헤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겔의 이 소외라고 하는 이론을 막스가 받아들여 가지고 노동소외론이라고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 막스인데 이 산업자본주의에서 노동가치론과 노동소외론을 결합시켜 가지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파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산물이 자기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산업사회,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비판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사회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행위로부터 이제 자본론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노동력의 판매자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이중적인 자유를 갖는다. 자, 이 이중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신분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예전과 달리 노예, 주인, 뭐 귀족, 왕,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노동자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게 진정한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자유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좋은 자유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다라는 얘기를 막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의 구매자, 즉 자본가와 사용자는 자기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구매해서 이윤을 남기고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쭉 밑에 나오는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임노동 시장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그 자본론은 결국 노동력을 사고 파는 산업사회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산업사회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산업자본주의를 합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임노동 관계라기보다는 임노동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가는 사회다라고 본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합리성, 제도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리의 합리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관료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핵심적 특징이 뭐냐? 막스 베버가 보기에는 합리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르케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사회 형태가 산업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뭘 강조하냐면, 복잡한 사회는 결국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개인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화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이 전문화라고 하는 거는 노동 분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막스가 얘기했던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가지 집단 개념만 빼면 뒤르갱도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전문화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노동 분업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당연한 특징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동일한 현상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문제점을 본 거에 비해서 에밀 뒤르갱은 그걸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막스를 인용을 하고,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뒤르갱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사회학의 역사에서 뒤르갱, 베버, 막스는 다 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이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서 이 산업사회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학 내에서 사실은 이 산업사회와 관련된 세부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적어놨는데, 노동사회학, 공장사회학, 직업사회학, 기술사회학, 조직사회학, 경영사회학, 노사관계사회학, 경제사회학, 사회심리학,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분과 학문들이 있어요. 사회학 내에서. 자, 그런데 이 노동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산업사회학하고 같이 합니다. 이제 어떤
대학의 사회학과를 가면 산업사회학 따로 노동사회학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사회학과 산업사회학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이제 계속 노동사회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산업사회학과 노동사회학을 같이 해가지고 일종의 산업노동사회학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사회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판매한 노동력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삶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초기에 한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이제 공장사회학이 이루어지다가, 요새는 요게 이제 산업노동사회학이 합쳐져 가지고 별도로 개설하는 학과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그 취업 문제 때문에 이 직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회학인데 요거는 이제 과학기술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별도로 빼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사회학은 대부분의 사회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개설을 하는 기본 과목인 거죠. 그 다음에 경영사회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사회학이라고 하는 거 관련이 있는 건데, 요것도 개설을 하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사관계사회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로 이 산업사회학 내에서 같이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제사회학도 사회학 내에서의 기본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도 기본 과목이죠. 자, 그래서 이 산업사회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학의 기본 과목들이 많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는 노동사회학, 공장사회학, 그 다음에 경영사회학, 노사관계사회학은 전부 다 산업사회학 안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산업노동사회학과 공장사회학, 직업사회학, 기술사회학, 조직사회학, 경제사회학 해가지고 산업사회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과학문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산업사회학 수업하면서 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학 바깥으로 가면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유럽, 독일권,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노동사회학과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학, 심리학, 노동기술, 노동경제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노동을 보는, 그래서 심지어 이걸로 학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사회학하고 가장 관련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경제학이에요. 노동경제학은 인간의 노동과 관련된 경제를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는 사실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산업사회학이 아까 세 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죠.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노동시장을 다루기 때문에 산업사회학에서 다루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노동법학인데,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산업사회학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노사관계와 관련이 많아요. 노사관계는 국가가 정한 제도적인 규칙 하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을 사용자에 대항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칙들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은 노동 과정과 깊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노무 인사관리적인 접근, 그래서 노동 과정을 경영학의 관점에서 다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경제학과 동일한 영역을 다루고, 노동 과정의 영역에서는 경영학과 동일한 영역을 다루고, 노사관계의 영역에서는 노동법 내지는 경영학과 동일한 영역을 다룬다. 근데 뭐가 다르냐?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노동경제학은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라고 하는 거를 경제적 요소, 물적인 대상들의 관계로 치환을 하는데,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관계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과정에 있어서도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구매한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최대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회학에서는 노동력을 판매한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그걸 통해서 개인과 집단의 어떠한 행위, 어떤 관계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품과 화폐, 돈, 자본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법도 규칙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로 봐요. 근데 사회학에서는 그 규칙 하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규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제도적 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학은 결국 인간과 집단의 행위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본다. 산업사회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방법론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방법론을 산업사회학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사회학에서 이제 실제로 조사 연구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주로 쓰느냐, 문헌조사는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하는 거고, 면접조사, 관찰, 실험, 통계 분석, 집단 토론, 소시오메트리, 이런 방법들을 산업사회학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문헌조사는 뭐 기본이니까 당연하고, 면접조사와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산업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주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산업사회학이 도대체 뭐고,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대충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산업사회학과 관련된 그 영역, 그 표 그림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산업사회학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만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